예, 반가로 나번이요. 기한 연장의 신청을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신청이 나오네요. 기한의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기한 만료일 며칠 전, 3일 전까지 문서로 블라블라블라 신청해야 된다. 3일만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3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그 신청을 받은 그 과세관청의 장은 승인을 해줘야 되겠죠. 승인을 하는 거 한번 볼까요? 기한 만료일 전까지 승인 여부를 통지를 해야 된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의 경우에는 관보나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 동그라미 A, B, C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거는 읽을 필요 없고요. 넘어가십시오 그냥. 나번 세법에서 정한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는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으로 본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아닙니다. 거절한 것이 아니라 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 자, 숫자가 나오면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 시험 문제 내는 입장에서는 숫자만큼 정확한 게 없거든요. 숫자 뭐 3일인데 5일이라고 했다. 그럼 분명히 틀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고 틀린 게 명확한 게 숫자이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의 그 뭡니까 그 오류에 대한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 숫자가 나오면은 시험 문제 내시는 분들은 숫자 위주로 시험을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숫자가 나오면 항상 긴장을 하고 이 숫자들을 외워야 되겠죠. 1번에 있는 3일을 외우시고 2번에는 10일이 나왔네요. 11을 암기를 하시고 10일 이전에 신청을 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해 주십시오 라고 신청했으면 과세관청의 장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10일 이내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10일 이내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승인한 것으로 본다? 거부한 것으로 본다? 승인한 것으로 본다. 납세자한테 유리한 규정이죠. 가능하면 납세자한테 유리한 규정 이렇게. 과세관청의 장이 자기의 의무를 어겼으니까 그러니까 납세자한테 유리하게 그냥 승인된 것으로 봐준다는 얘기입니다. 요 두 날짜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날짜가 아니라 숫자죠. 기간이죠. 반가로 답원. 납부기한 연장 시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그라미 1번 원칙 나오죠. 원칙이 담보 제공 요구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냐 하면 예를 들면 아니야 그냥 보시죠. 기억번 보십시다. 기억. 납세자가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빠진 경우 앞에서 우리 봤죠? 이거는 어떤 걸 기억해야 되죠? 납부기한만 연장이 되는 거지 신고기한은 연장되지 않는 사유다라고 특별히 우리가 밖으로 빼서 외워뒀던 거 아닙니까? 이럴 때 뭐라고요? 담보 제공 요구를 할 수 없다. 얘가 지금 어떤 경우입니까? 돈이 없다니까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공공한 상황인데 담보 잡힐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담보 제공 요구를 못하도록 돼 있고요. 니은 디귿번은 묶어서 보시면 이거는 납세자의 사정이 아니라 국가가 잘못해가지고 혹은 뭐 다른 일 때문에 그 기한 연장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뭐 니은번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뭐죠? 정전이나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의 정보통신망이 그리고 최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납세자인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국가기관이나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담보를 받으면 안 되겠죠. 이럴 때는 담보 제공 요구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디귿도 마찬가지예요. 금융회사나 최신관서가 휴무, 내가 돈을 내려고 봤는데 국가에서 납세고지서에 뭐 특정 은행을 광고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납세고지서에 우리은행으로 송금해 주십시오 라고 써 있는데 우리은행으로 송금하려고 딱 봤더니 우리은행 홈페이지에 우리의 우리은행은 뭐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기점검 관계로 3일간 휴무합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내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납부하고 싶고 내가 신고하고 싶은데 우리은행이 지금 잘못이지 않습니까? 우리은행하고 계약을 맺은 국가의 잘못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담보 제공을 요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납세자의 사정이 아니라 국가나 그에 준하는 기관의 잘못이니까. 리을번 같은 경우는 뻔하니까 넘어가고요.
라번, 기한 연장과 분할 납부의 한도. 기한 연장은 몇 개월 이내로 한다. 1번 보니까 몇 개월? 3개월 이내로 한다. 3개월 잘 기억을 해두시고, 만약에 기한 연장 사유가 소멸되지 않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몇 개월의 범위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아하, 3개월이 원칙인데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늘릴 수 있다. 총 한 4개월 정도 늘려줄 수 있다 라는 얘기네요. B번, 다만 신고납부와 관련된 기한 연장은 기간을 모두 합쳐가지고 9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9개월도 동그라미 치고 암기하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2번은 시험에 나온 적이 여태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도 안 나올 거라고 믿고 과감하게 그냥 패스하십시다. 우리 그냥 다 같이 틀리자고요. 나오면. 안 나옵니다. 예, 안 나오니까 읽지 마시고요. 마번,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 한도의 특례. 동그라미 1번 조건을 보면 A하고 B에 동그라미 정도만 쳐놓죠. 뭐 A, 중소기업에 해당을 하고 B에 나오는 것처럼 고용재난지역이나 아니면 디귿에 나오는 것처럼 뭐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그리고 리을번 특별재난선포지역, 이런 곳에 있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분납도 조금 연장해 줄 수 있다더라. 요 정도 개념만 딱 잡아두시고 가볍게 읽고 패스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외우지 마십시오. 밥원,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천재지변 등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에 해당 납세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납부기한의 연장을 취소하고 해당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1번 보니까 뭐죠?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네요. 의무라는 게 뭐죠? 담보 제공하라고 분명히 법에 나와 있고 담보 제공 요구까지 했는데 담보 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가 되겠죠. 이런 나쁜 놈한테는 굳이 연장을 계속해 줄 필요가 없죠. 야, 너 담보 제공 안 해? 그럼 너 그냥 바로 내 라고 그냥 바로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2번, 납기전 징수에 해당된다. 납기전 징수에 해당된다. 납기전 징수는 요 뒤에도 바로 나오는데 저 국세징수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국세징수법에 나오는데 납기전 징수. 납기가 소득세법 같은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19년 요때가 과세 기간이라고 치면 그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만 요때까지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납기전 징수는 뭐냐면 납기가 이때인데 납기 이전에 그냥 수시로 징수하는 겁니다. 부과 징수. 납세자한테 되게 불리하죠.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이거를 법적인 용어로 기한의 이익이라고 하는데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 이때까지는 과세관청으로부터 요구받아도 낼 의무가 없다. 나는 이때만 내면 되는 거다. 법에 써 있으니까 이때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수시부과하면은 납세자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기한의 이익이 지금 박탈되는 상황이죠. 어떨 때 하냐 하면 여러 가지 뭐 사유가 다 있는데 우리 뭐 국세징수법은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그런 걸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좀 위험한 놈. 위험하다는 게 뭐가 위험하냐 하면 세금을 떼먹고 도망갈 것 같은 놈. 위험한 놈이라 그러면 좀 욕 같으니까 위험한 녀석. 이상한 녀석. 자, 이런 녀석들한테 납기전 징수를 한다더라 라는 거 정도만 알고 있으면 충분합니다. 납기전 징수 뭐라고요? 정상적으로 납부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얘가 앞만 봐도 5월달 이전에 외국으로 이민 가면서 튈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그냥 수시 부과하고 징수한다. 납기전 징수를 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뭐 5월 이전에 그 전에 체납세금도 많은 놈일 뿐만 아니라 이놈이 사기 전력도 많고 사기치고 도망갈 것 같아. 자기 채권자한테도 안 갚고 자기 그 가족들이 있는데도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곧 있으면 행방불명될 것 같아. 그러면 눈에 띌 때 그냥 잡아다가 부과해가지고 돈을 뺏는 게 낫죠. 그 뺏는다기보다 그 세금을 징수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한 녀석들, 이상한 녀석들한테 납기전 징수의 방법을 써서 걷는다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녀석, 이상한 녀석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정상적인 그 뭐랄까 성실한 납세자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납부기한 연장을 취소하고 바로 그냥 들어가서 수시 부과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3번, 해당 사유가 소멸.
이라는 게 키워드인데 중간쯤에 있지 않습니까?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뭐 취소할 수 있죠. 물 난리가 났는데 한 달 물 빼는 기간이 한 달 정도 예상이 됐는데 열흘 만에 바로 뺐대더라. 그래서 열 하루째부터는 정상적인 마을로 돌아갔다. 그러면 그냥 취소를 해버린다는 얘기죠. 자, 반가로 2번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일반적인 경우 동그라미 1번을 한번 볼까요? 일반적인 경우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예를 들어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일단 이거 한번 써놓으십시오.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일반적인 경우 말하자면 원칙적인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월 9일 날 도달했다고 한번 봅시다. 9일에 고지서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지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납기가 5월 13일이 납기입니다 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겠고, 두 번째 5월 31일이 납기입니다 라고 써 있는 경우가 있겠죠. 자, 5월 9일에 고지서를 받았으면 딱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5월 13일까지 1000만원 내십시오 라고 써 있는 경우가 1번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저기가 1번이니까 여기 기억과 니은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5월 13일까지 내야 됩니까? 1000만원이 굉장히 큰 돈인데 지금 받은 날로부터 4일 내에 1000만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거는 좀 너무 억울하잖아요. 좀 돈 마련할 기간은 줘야죠. 그러니까 도달한 날과 납기일이 14일이 채 안 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자동적으로 연장됩니다. 언제까지? 14일 이후로 연장이 됩니다. 자, 5월 9일 날 도달했는데 5월 9일부터 14일 이후로 연장이 된다. 그러면 초일 불산입 원칙에 대해서 한번 따져볼까요? 제가 뭐라 그랬죠? 첫 시간에 손가락으로 계산 반드시 하라 그랬습니다. 안 그러면 틀립니다. 전문가들도 항상 손가락으로 계산하니까 쪽팔려 하거나 창피하지 마시고 옆에 누가 있든 없든 간에 항상 손가락으로 계산하는 방법,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봅시다. 5월 9일 초일이니까 첫 번째 날이니까 불산입을 하고 5월 10일부터 14를 세면 되겠죠.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일 23일이 납기가 되는 겁니다. 납기가 이렇게 연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돈 마련할 기간 14일 정도는 줘라 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5월 31일 날이 납기입니다 하면 5월 9일 날 받았으니까 31일 날 14일이 훌쩍 넘죠. 그러니까 돈 마련할 기간 충분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기존 납기가 그대로 가는 거죠. 받았는데 그 고지서상 납기일이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그 14일까지로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4일보다 훨씬 더 훌쩍 더 많이 남은 경우에는 굳이 연장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동그라미 1번 일반적인 경우가 되는 거고,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2번은 납기 전 징수에 해당하는 경우. 납기 전 징수는 어떤 녀석들한테 하는 그 제도라 그랬죠? 좀 이상한 놈, 먹튀할 만한 녀석, 그 다음에 위험한 놈, 이런 놈들한테 부과하는 게 납기 전 징수라 그랬습니다. 납기 전 얘들한테는 좀 덜 봐줘요. 이거는 일반적인 납세자들한테는 이렇게 듬뿍듬뿍 봐주는데 얘들한테는 좀 덜 봐줘요. 어떻게 덜 봐주나 한번 봅시다. 납기 전 징수에 의한 고지의 경우에는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때는 그 도달한 날을 납부기한으로 하고, 해당 고지서가 도달한 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는 그 도래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뭐 예를 들어 똑같이 그냥 5월 9일에 납기 전 징수 고지서가 도달했다고 한번 칠까요? 딱 열어봤습니다. 납기 전 징수 고지서를 딱 열어봤더니 4월 30일까지 내십시오. 그때가 납부 기한입니다 라고 써 있다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언제가 된다고요? 위의 원칙에 의하면 도달한 날로부터 14일 이후인 5월 23일이 납기가 되는데, 납기 전 징수 요상한 놈들인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봐줄 필요가 없이 그냥 도달일인 5월 9일이 됩니다.
만약에 5월 10일이 납부기한입니다 라고 써 있다면은 언제가 된다고요? 그냥 5월 10일이 되는 겁니다. 기존 납부기한. 예, 이렇게 타이트하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얘들은 왜 그렇다고요? 좀 이상한 놈, 위험한 놈, 먹튀할 가능성이 많은 놈이기 때문에 타이트하게 이렇게 봐주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14일 정도는 보장을 해준다더라. 이렇게 그런 개념을 좀 잡고 암기를 하시기 바라요. 반가로 3번은 볼 필요 없고요. 3절 봅시다. 서류의 송달. 서류의 송달 장소, 양괄호 1번 개념. 서류의 송달이란 뭐냐 하면 국세에 관한 내용, 즉 다시 말하면 국세 부과, 징수, 감면, 환급 또는 불복 청구에 대한 결과 등을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 등으로 알리는 절차를 말한다. 양괄호 2번 서류의 송달 장소는 뭐냐면 원칙적인 송달 장소는 그 명의인의 주소나 거소나 영업소나 혹은 사무소가 된다 라는 거죠. 이 사람이 주로 출몰하는 장소, 자기의 주소지나 자기의 거소지나 아니면 영업소나 아니면 사업 장소, 거기에 가보면 이 사람이 앉아 있겠죠. 자고 있거나 자기 집이면 주소지면 자고 있겠고, 그 다음에 영업소면은 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겠죠. 그때 그 사람한테 문서를 송달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전자우편 주소에 송달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메일로 송부한다 라는 얘기예요. 예외적으로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하는 것이 가능하다. 원칙이 봅시다. 원칙이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and 송달 장소에 이렇게 송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달 받아야 할 자 요건도 충족해야 되고 송달 장소의 요건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송달 받아야 할 자는 뭐라고요? 명의인이라고요. 명의인. 방금 읽었잖아요. 송달 장소 요건은 뭐라고요? 주소지나 거소지나 영업소나 사무소가 된다고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송달받아야 할 자는 다 지켰는데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송달을 한다면 그 집 앞, 이게 아니라 집 앞 혹은 사무소 앞 커피숍에서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뭐 별거 아니죠. 그냥 이 사람 명의인이기만 하면, 이 사람이 동의하기만 하면 길거리에서 이 사람한테 줘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사람이 뭐 거부하면 다른 문제겠지만. 3번 특별한 명의인의 경우 송달 장소. 이것도 시험에 가끔씩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연대납세 의무자. 자, 첫 번째 연대 납세 의무자가 나오네요. 연대 납세 의무자 한번 봅시다.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없는 경우에는 징수하기에 유리한 자를 한다. 자, 연대 납세 의무자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은 대표자 또는 유리한 자 1인에게 하면 됩니다. 한 명한테만 하면 된다고요. A, B, C, D 4명이 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는 자인데 A, B, C, D 중에 가장 유리한 자, 가장 만만해 보이는 자, 뭐 C면 C, D면 D 한 놈한테만 하면 전부에게 다 효력이 미친다고요. 이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예외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A, B, C, D 모두에게 각자 송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각각 송달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각각 송달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A, B, C, D 중에 A, B, D한테만 고지와 독촉 서류를 송달했다? 그러면 고지 독촉 서류를 전달받지 못한 C는
납세 의무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C에 대한 과세권을 잃어버리는 거죠. 과세권을 유지하려면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전부 다에게 송달해야 된다. 그 이외의 서류는 그냥 한 명한테만 송달해도 나머지 사람들한테 효력이 다 미치지만 2번 상속재산 관리인 동그라미 치십시오. 상속재산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관리인한테 한다. 어떤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죽기 전에 나는 A 세무사를 내 상속재산 관리인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라고 정부에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죽었어요. 그러면 갑의 상속인인 갑의 아들들이나 갑의 부인에게 송달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죽기 전에 임명한 그 세무사인 상속재산 관리인에게 고지를 해야 된다. 3번도 같은 말이에요. 상속재산 관리인이라고 하기도 하고 납세관리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죽기 전에 상속세에 관련된 거는 상속재산 관리인이라고 부를 테고 상속세 이외에 죽진 않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뭐 종합소득세 관리인 아니면 증여세 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송달해야 된다. 주로 세무사나 변호사가 되겠죠. 네 번째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그 장소로 해야 된다.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한 장소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디 갔습니까? 안 지웠네. 예, 이런 거 말고 별도의 장소를 나 여기로 송달해 주십시오. 뭐 내 주소나 거소가 아닌데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내 와이프가 애를 낳아가지고 내가 경상북도 포항 어느 읍에 지금 한 3달 동안 장기 투숙을 해야 됩니다. 같이 몸조리 하려고 공기 좋은 데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송달해 주십시오라고 신고를 하면 주소 거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쪽으로 그냥 얘가 신고한 장소로 송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5번은 좀 특이하고 재밌는 경우인데 납세자가 다른 형사법상에 저촉되는 문제로 지금 깜빵에 가 있어요. 유치장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주소지에 가봤자 이 사람이 없겠죠. 이 사람 지금 유치장에 있다니까요. 서울구치소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뭐 이런 데로 청주교도소 이런 데로 송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2번 서류 송달 방법에 대해서 좀 봅시다. 서류 송달 방법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자, 송달에 대해서 기본 개념을 배웠는데 국가가 납세자한테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교부 송달이 있어요. 교부라는 거는 직접 가서 핸드 투 핸드, 손에서 손으로 전달해 주는 거. 우편 배달부처럼 납세 공무원이 서류를 꼭 안고 가가지고 영업소에 가서 그 사람하고 눈 마주치고 자, 여기 서류입니다. 그러고 손에서 손으로 전달해 주는 방법을 교부 송달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우편 송달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체국을 이용하는 거죠. 우편 배달부한테 과세관청에서 우리가 그냥 편지 붙이듯이 그렇게 우편 배달부한테 의뢰하고 우편 배달부가 가서 우편으로 전달해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송달이 있습니다. 전자송달은 국가에서 납세자가 미리 신청해놓은 납세자의 이메일 주소로 그냥 보내는 겁니다. 전자송달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시송달이 있는데 공시송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원래는 하면 안 돼요. 예외적인 경우에만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하면 안 되는데 정말 부득이한 사유로 교부 송달, 우편 송달, 전자 송달의 방법이 모두 막힌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시 송달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따가 배울 겁니다. 자, 교부 송달 먼저 볼까요? 직접 건네주는 거고 동그라미 1번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직접 송달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을 말한다. 교부 송달은 아까 송달의 원칙에서 본 것처럼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받을 장소에서 건네주는 거를 말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2가지 요건을 다 지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볼까요?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는 송달 장소는 갔는데 얘가 없어요. 지금 얘가. 그렇다고 송달을 포기합니까? 그러지 않죠.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소 요건은 만족을 했는데 얘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영업소에 가봤더니 사장님이 송달받을 명의는 없고 그 종업원이 있어요. 그럼 종업원한테 이따 사장님 오시면 전해주십시오라고 전달을 해도 적법한 송달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갑이라는 사람의 주소지에 송달을 하러 갔더니 띵동하고 눌렀더니 누가 나오는데 보니까 중학생 딸이에요. 우리 아빠 지금 어디 나가셔갖고 없는데요. 그러면 그럴 때 그 중학생 딸에게 건네줘도 되느냐? 한번 볼까요? 돼요, 안 돼요? 이거 좀 애매해요. 약간 애매해요. 중학교 1학년이면은 요즘 중학교 1학년이면 한 14살 정도 되나요? 14살 정도인 딸에게 건네줬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 14살 딸이 동거인은 맞아요. 동거인은 맞는데 동거인이죠. 같이 집에서 살고 있는 가족은 맞는데 얘가 과연 사리를 판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사실 법적인 논란이 많아가지고 판례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판례상으로 의하면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는 애매한데 초등학교 6학년 이하는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없는 자로 보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딸이나 아들한테 건네주면 그거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라 무효가 되는 겁니다. 최소한 14살 딸, 그러니까 한 중학생 정도 되는 딸이나 아들에게 동거인에게 건네준 경우에는 그거는 적법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14살 중학교 1학년 딸에게 서류를 건네준 것도 적법한 송달로 보는 거예요. 뭐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3번 서류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한 때, 자 2번에서 연결되는 겁니다. 이거 집에 찾아갔는데 뭐 와이프가 나왔다고 하죠. 지금 우리 남편 지금 어디 딴 데 가서 없는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돌아오는 게 아니라 와이프한테 전해주면 된다 그랬죠. 그런데 자 이거 남편 좀 전해주십시오 라고 줬는데 와이프가 나 그거 안 받을래요 라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를 한다? 그럼 그냥 그 집에 놓고 도망 나오면 되는 겁니다. 놓고 온다. 동그라미 3번에 그 쭉 서류를 둘 수 있다 옆에다가 놓고 온다라고 써놓으십시오. 놓고 온다. 놓고 온다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말이고 법적인 용어로 유치송달이라고 합니다. 그냥 놓고 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나 영업소를 이전한 때는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을 해야 된다. 당연하죠. 교부송달의 효력은 도달주의이다. 교부송달은 뭐 발신주의나 도달주의가 사실 의미가 없긴 해요. 주는 순간에 도달하니까 한쪽 이게 서류면 주는 사람이 한쪽을 잡고 있고 받는 사람이 한쪽을 잡고 있으니까 주는 거와 동시에, 그러니까 발신과 동시에 도달이 되는 거니까 뭐 의미가 없긴 한데 어쨌거나 그 서류를 과세관청의 서류를 발송할 때의 그 원칙은 뭐라 그랬죠? 도달주의가 된다 그랬죠. 반대로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낼 때의 원칙은 뭐라고요? 발신주의가 되고, 이 두 가지가 다른 이유가 납세자를 보호해주기 위해서다.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교부송달은 그 정도만 아시면 되고 우편송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문제가 가장 흔한 문제예요. 우편송달은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만 해야 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땡! 틀렸습니다. 우편송달은 원칙이 일반 우편도 가능하고 등기 우편도 가능하고 과세관청 마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 우편으로 우편 송달을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반드시 등기 우편만 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제가 맨 처음 말한 게 아주 기본이고 일반 우편도 가능한데, 그런데 반드시 등기로만 해야 되는 경우가 밑에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납세, 고지, 독촉, 체납 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 아하, 고지, 독촉, 체납 처분, 정부의 명령.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반드시 등기 우편으로만 해야지 일반 우편으로 하면 이거는 적법한 송달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납세자가 송달을 안 받았기 때문에 돈을 낼 의무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 다만 50만 원 미만의 어쩌고저쩌고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우편 송달의 효력은 역시 뭐라고요? 도달주의에 의한다. 정부가 뭘 발송을 할 때는 도달주의라 그러지 않습니까?